그해 여름은 유독 길었다. 장마는 끝날 기미 없이 눅눅한 공기를 도시의 혈관 끝까지 밀어넣었고, 회색빛 아스팔트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를 지겹다는 듯 뱉어내고 있었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짓눌려 있던 나는 뭐라도 돌파구가 필요했지. 그런 내게 민준이가 캠핑을 제안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거야. 녀석은 언제나 그랬거든. 내가 현실의 중력에 발목이 잡힐 때쯤이면 훌쩍 배낭을 메고 떠나자고 말하는 놈이었으니까. 야, 선우야, 이번 주말에 먹산 어떠냐? 물 한 개 자욱한 게 아주 끝내준다던데. 먹산, 이름부터가 음침한 그 산은 우리 동네에서 차로 2시간쯤 가야 하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런 곳이었어. 등산로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찾는 이가 드물었고, 그래서 더 좋다고 민준이는 말했지. 문명의 소음에서 완벽하게 격리될 수 있는 곳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 격리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복선이었는지. 그때의 나는 알 턱이 없었지. 출발하는 날 아침까지도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 라디오에서는 전국적인 호우주의보를 떠들어댔지만 우린 그걸 일종의 객기 같은 걸로 치부했어. 비 오는 날의 캠핑이야말로 진짜 캠핑이라면서. 흠뻑 젖은 나무들이 뿜어내는 짙은 흙냄새, 타프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마시는 뜨거운 커피 한 잔. 그 감성 하나 믿고 우린 낡은 코란도에 몸을 실었지. 먹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어. 관리사무소는커녕 흔한 안내판 하나 없는 산이었지. 비포장 도로를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가자 계곡 옆으로 비교적 평평한 공터가 나타났어. 오늘 밤 우리의 집이 될 곳이었지. 우린 꽤 능숙하게 타프를 치고 텐트를 세웠어. 팽팽하게 당겨진 타프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제법 아늑하게 들려왔어. 모든 게 완벽했지. 완벽하다고 믿었어. 어둠이 짙게 깔리고 우린 랜턴 불빛 아래서 끓인 라면에 소주를 기울였어.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기묘한 고립감이 찾아왔지. 민준이는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졌지만 나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 숲이 너무 조용했거든. 벌레 우는 소리, 바람에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하나 없이 오직 거대한 빗소리만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듯했지. 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내가 나지막이 말했어. 뭐가? 너무 조용해. 짐승 소리 하나 안 들리잖아. 민준이는 술병을 입에 문 채 피식 웃었어. 이런 폭우에 어느 미친 짐승이 돌아다니냐. 다들 자기 굴에 처박혀서 벌벌 떨고 있겠지.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 나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남은 소주를 털어 넣었지.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던 순간이었어. 툭, 아주 작고 둔탁한 소리. 마치 누군가 젖은 흙덩이를 텐트 옆면에 가볍게 던진 것 같은 소리였어. 나와 민준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지. 뭐지? 도토리 같은 건가? 민준이가 말했지만 이 주변엔 상수리 나무가 없었어. 우린 숨을 죽이고 텐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빗소리만이 세차게 들려올 뿐 다른 소리는 없었지. 툭, 툭.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텐트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났어. 연속으로 2번. 이건 분명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어. 훨씬 더 축축하고 무게감 있는 소리. 마치 물에 흠뻑 젖은 가죽 주머니 같은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민준이가 얼굴이 굳은 채로 나를 바라봤어.
고라니인가? 고라니가 이렇게 조용히 다닌다고? 우린 손전등을 집어들었어. 텐트 지퍼를 아주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열었지.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며 쏟아져 나갔지만 보이는 건 세차게 내리는 비와 흠뻑 젖은 풀들 뿐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지. 우린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 잘못 들었나 봐. 그렇게 서로를 안심시키며 침낭 속으로 파고들었지. 하지만 그 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됐어. 툭, 툭, 툭. 텐트의 오른쪽에서 들렸다가 어느새 왼쪽에서 들리고 또 어느 순간엔 머리맡 바로 위 타프에서 들려왔지. 마치 무언가가 우리의 텐트를 중심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 같았어.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끈질기게 이어졌지. 잠은커녕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 이건 짐승이 아니야. 짐승이라면 이렇게까지 지능적으로 우리의 신경을 긁으며 주변을 맴돌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대체 누구지? 이 폭우를 뚫고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사람이란 말인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소리는 멎었어. 빗줄기도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지. 나와 민준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텐트 밖으로 기어 나왔어. 밤새 우리를 괴롭혔던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우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 텐트 주변의 땅은 온통 기괴한 모양의 검은 자국들로 뒤덮여 있었어. 마치 거대한 낙지나 문어 한 마리가 온몸으로 땅을 훑고 지나간 듯한 흔적이었지. 자국은 일정한 패턴 없이 텐트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었어. 어떤 것은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끊겨 있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어젯밤 술을 마셨던 테이블 위를 그대로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남겼지. 자국에서는 역한 비린내가 진동했어. 흙냄새도 풀냄새도 아닌 오래된 늪 바닥을 긁어모은 듯한 그런 비릿하고 축축한 냄새. 나는 무심코 자국 가까이 다가가 쪼그려 앉았어. 가까이서 보니 그냥 검은 흙탕물 자국이 아니었어. 아주 미세한 점액질 같은 것이 섞여 있었고 햇빛이 비치자 무지갯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 나는 그 기묘한 광경에 홀린 듯 자국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어.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듯한 악취였지. 야, 만지지 마. 민준이가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맨손으로 그 끈적한 점액질을 살짝 만져본 후였어.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 기분이 더러웠지. 우린 서둘러 짐을 챙겼어.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 산을 내려오는 내내 우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 기괴한 흔적과 역한 냄새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지.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그 일을 잊으려 애썼어. 그냥 멧돼지나 너구리 같은 게 남긴 흔적이겠거니, 피곤해서 헛소리를 들은 거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거든. 비만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어. 툭, 툭. 우리 집은 아파트 12층인데 창문 바로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처음엔 환청이라고 생각했어. 캠핑의 트라우마가 남은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에 검은 얼룩이 생겼다 사라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마치 젖은 흙덩이를 밖에서 던졌다 뗀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 이건 환청이 아니야. 그날 밤 산속의 무언가가 나를 따라온 거야. 불안감에 휩싸여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민준이 어머니셨지.
민준이가 캠핑 다녀온 다음 날부터 원인 모를 고열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있다는 거야.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 그때부터였어. 내가 미친 듯이 인터넷을 파기 시작한 건 먹산 캠핑, 비 오는 날 괴담, 검은 점의 흔적, 온갖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했지만 나오는 건 별 볼 일 없는 낚시성 괴담들 뿐이었지. 포기하려던 찰나 아주 오래된 지역 괴담 커뮤니티에 폐쇄된 게시판에서 단서 하나를 발견했어. 제목은 먹산의 산나비를 아십니까? 였지. 작성자는 자신이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글을 시작했어. 먹산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나타나는 산나비라는 것이 있는데 낙지처럼 다리가 많고 온몸이 검은 흙과 이끼로 뒤덮인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혼, 즉 전기를 빨아먹고 사는데 특히 비를 맞으며 산에 들어온 사람을 노린다고 했지. 산나비가 남긴 흔적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면 표식이 남아 어디로 도망가든 끝까지 쫓아온다는 내용이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내가 했던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거든. 나는 그 흔적의 냄새를 맡았고 맨손으로 만졌어. 그리고 민준이는 아마 그 근처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표식이 남았을지도 몰라. 우리 둘 다 그놈의 표적이 된 거야.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야. 실제 상황이었지. 나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 글의 말미에 자세한 내용은 향토 민속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구절을 보고 나는 곧장 시립도서관의 향토 자료실로 향했어. 먼지 쌓인 서가 구석에서 나는 마침내 그 책을 찾아냈지. 영서지방 구전 민담 연구. 변색된 종이를 넘기자 산나비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 책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 산나비는 오래전 큰 산사태로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짐승과 사람의 원혼이 산의 습한 기운과 뭉쳐 태어난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었지. 본래 산의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점차 살아있는 생명의 전기에 맛을 들여 타락했다는 거야.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산나비를 퇴치하는 방법이었지. 산나비는 극심한 건조함과 불기운, 그리고 강철의 성질을 두려워한다. 비가 오는 날, 그것이 처음 나타났던 장소에서 날이 선 강철 칼날 7개를 땅에 원을 그리며 밟고 그 중앙에서 잘 말린 쑥 한 줌과 굵은 소금 한 줌을 태워 그 연기를 피워 올리면 산나비는 표식을 쫓아왔다가도 연기와 강철의 기운에 가로막혀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된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민준이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거야.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지. 일기예보를 확인하니 내일 밤부터 다시 전국에 폭우가 예보되어 있었어. 나는 철물점에서 가장 날카로운 과도 7자루와 캠핑 용품점에서 쑥, 그리고 마트에서 굵은 소금을 샀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는 결전의 장소, 먹산으로 향했지. 밤이 되자 거짓말처럼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먹산으로 향하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였지. 몇 달 전 민준이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달렸던 그 길을 이제는 혼자서 죽기 위해 혹은 살기 위해 달리고 있었어.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폭우는 절정에 달해 있었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온몸이 흠뻑 젖었지.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기억을 더듬어 우리가 텐트를 쳤던 장소를 찾아갔어. 몇 달 전에 그 검은 흔적은 빗물에 씻겨 나갔지만 그날의 역한 비린내는
여전히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나는 준비해온 칼 7자루를 꺼내 땅에 원을 그리며 깊숙이 밟기 시작했어. 젖은 땅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칼자루를 손으로 내리칠 때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듯 했지. 원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방수팩에 넣어온 마른 쑥과 소금을 작은 코펠에 담았어. 라이터를 켰지만 세찬 비바람에 불꽃은 번번이 꺼져버렸지. 툭!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바로 등 뒤의 나무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거든. 그날 밤의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선명한 소리.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 온몸의 신경이 등 뒤로 쏠려 있었지. 툭, 툭. 이번엔 왼쪽 계곡 쪽에서 소리가 났어. 그리고 오른쪽 숲 깊은 곳에서도 사방에서 나를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어. 놈이 온 거야. 나의 표식을 쫓아서. 나는 필사적으로 라이터를 다시 켰어. 손으로 바람을 막고 몸을 웅크려 간신히 쑥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지. 치익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빗물에 젖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연기는 분명히 피어오르고 있었지. 그 순간이었어.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젖은 흙이 쓸려 내려오는 소리. 헤드랜턴을 돌리자 빛의 경계선 너머로 그것의 형체가 드러났어. 그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검은 흙과 이끼, 썩은 나뭇잎들이 한데 뭉쳐진 거대한 덩어리. 수백 개의 축축한 촉수 같은 것들이 꿈틀거리며 땅을 기고 있었고 그 중심부에는 마치 상처가 골마 터진 듯한 붉은 구멍이 주기적으로 움찔거리고 있었지. 툭, 툭 소리는 그 촉수들이 땅과 나무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였어. 산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 산나비는 나를 향해, 아니, 정확히는 내가 피워 올린 연기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역한 비린내가 폭우의 냄새를 뚫고 코를 찔렀지.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등 뒤에 박아놓은 칼날에 부딪혔어. 정신이 번쩍 들었지. 도망칠 곳은 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산나비는 강철 칼날이 만들어낸 경계 앞에서 잠시 멈칫했어. 그리고는 가장 거대한 촉수 하나를 들어 올려 나를 향해 내리치려 했지.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실눈을 떠보니 산나비의 촉수는 칼날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쑥과 소금이 타는 연기는 비에 젖어가면서도 끈질기게 피어올라 희미한 막을 형성하고 있는 듯했지. 그것의 중심부에서 인간의 비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어.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지. 산나비는 고통스러운 듯 온몸을 뒤틀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때까지 나는 꺼져가는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더 이상 비 오는 날에도 툭툭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창문에 검은 얼룩이 생기는 일도 없었지. 기적처럼 민준이도 빠르게 회복해서 건강하게 퇴원했어. 놈은 사라진 거야.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 끔찍했던 여름밤의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지. 몇 달이 흘렀어. 나는 취업에 성공했고 민준이와는 가끔 만나 술 한잔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나는 무심코 가입해두었던 등산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들어갔어.
새로운 게시글들을 훑어보던 내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지. 먹산 단풍 산행 후기입니다. 글쓴이는 가을 단풍이 절경이라며 자신이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려놓았어. 울긋불긋한 단풍 사진들을 스크롤해 내리던 나는 한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어. 사진 속에는 비가 온 뒤인지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위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검은 자국이 있었지. 내가 봤던 것과 똑같은 거대한 낙지가 기어간 듯한 그 흔적.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어. 사진 밑으로 글쓴이가 남긴 글이 보였지. 얼마 전 먹산에 다녀왔는데 비 온 뒤에 보니 땅에 이상한 검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멧돼지 발자국인가? 신기해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어. 그리고 보고야 말았지. 그 글 바로 아래에 달린 다른 회원의 댓글을. 저도 이거 봤어요.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좀 역하던데 흙 비린내 같기도 하고.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겠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산을 폐쇄하라고 해야 할까? 무슨 근거로? 나는 그저 모니터 화면 속의 글자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나는 살아남았지만 저주가 끝난 게 아니었어. 산나비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새로운 표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이제 무력한 관찰자가 되어버린 거야. 다음 희생자가 누구일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아마 3주 전쯤이었을 거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이었을지도 몰라. 확실한 건 내 삶의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그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거지. 내 이름은 알렉스, 28살이고 얼마 전까지는 시애틀에 있는 제법 잘 나가는 IT 회사에서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 있었어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2달 전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야.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내 책상이 사라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 어쩔 수 없이 나는 포틀랜드에 있는 지금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시애틀보다 월세가 훨씬 저렴했거든.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지. 잠은 줄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양은 늘어만 갔어. 하루의 대부분을 어두운 방 안에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보내는 생활의 반복. 사회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이메일과 가끔 울리는 클라이언트의 전화뿐이었어. 고독감과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며들어 내 모든 걸 잠식해가는 느낌.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우리 집 화장실에는 이사 올 때부터 달려있던 낡은 거울이 하나 있어. 테두리는 검은색 나무로 조각되어 있고 군데군데 세월에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거울. 처음엔 좀 으스스하다고 생각했지만 떼어내기도 귀찮아서 그냥 두고 썼지. 그 거울 앞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 그날도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임을 끝내고 몽롱한 정신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어. 뻑뻑한 눈을 비비며 칫솔에 치약을 짰지. 그리고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 정말 사소한 거라 말로 설명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위화감이었지. 거울 속의 내가 나보다 아주 미세하게 0.5초?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찰나의 순간만큼 늦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 내가 오른손을 들어 칫솔질을 시작했는데 거울 속에 나는 거의 동시에 따라 하긴 했지만 그 시작점이 아주 약간 어긋난 느껴키였어. 나는 피식 웃어버렸어.
미쳤구나, 알렉스. 혼잣말을 했지. 며칠 밤을 샌 거야, 대체. 당연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어. 눈에 초점이 흐려졌거나 뇌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킨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양치를 마친고 물로 입을 헹구고 다시 거울을 봤어. 이번에는 아무렇지 않았어. 거울 속에 나는 나를 완벽하게 따라하고 있었지. 그래, 역시 그냥 착각이었던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침대로 기어들어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였지. 그 위화감을, 그 사소한 균열을 무시해버린 건 말이야. 그 후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 나는 여전히 일에 치여 살았고, 잠은 부족했고, 미래는 불투명했지.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 새벽에 일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냥 피식 웃고 넘길 뿐이었어.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두 번째 이상 현상이 찾아왔어. 이번에는 지연이 아니었어. 각도의 문제였지. 샤워를 마치고 나와 김이 서린 거울을 손바닥으로 닦아냈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면서 내 모습을 쳐다보는데 또 그 느낌이 온 거야.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였는데 거울 속에 나는 나보다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더 깊이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어. 마치 내 행동을 따라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복사하지 못하고 살짝 과장해서 표현하는 어설픈 배우처럼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나는 움직임을 멈추고 거울 속에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지. 똑바로 서 있는 내 모습, 거울 속에 나도 똑바로 서 있었어. 다시 고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였어. 거울 속에 나도 똑같이 아주 천천히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지. 이번에는 각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 아니야, 또 잘못 본 거야. 김 때문에 빛이 굴절돼서 그랬을 거야. 나는 또다시 스스로를 합리화했어. 어떻게든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썼지.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뇌가 이런저런 장난을 친다고 하잖아. 그래, 이건 전부 스트레스 때문이야. 일자리도 잃고 혼자 이 낯선 도시에 와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정신이 온전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나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어.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 작은 얼음 조각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었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어.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꿈속에서 나는 그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 그런데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지. 그냥 텅 빈 어두운 화장실 배경뿐이었어. 내가 없었어. 내가 거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나는 거울 표면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소리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 그때였어. 거울 깊은 곳 저편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거야.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거울 표면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 그건 바로 나였어. 거울 속에 있어야 할 내가 거울 저편에서 나를 향해 섬뜩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어. 이제 내 차례야.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어.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지.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했어. 나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 앉아 있었어. 그냥 꿈일 뿐이라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생생한 공포는 쉬이 가시지 않았지. 그날 이후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화장실 거울을 피하기 시작했어. 세수를 할 때도 양치를 할 때도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였지. 하지만 언제가 찌고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 나는 이 현상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어. 이게 정말 내 정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 그래서 나는 아주 미국적인 해결책을 떠올렸어. 바로 증거를 잡는 거였지. 나는 내 스마트폰을 화장실 선반 구석에 세워뒀어. 카메라 렌즈가 정확하게 거울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절하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정말 만약에 내 눈에만 보이는 거라면 이 영상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건 명백히 내 문제고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는 상황인 거지. 하지만 만약 영상에도 그 차이가 찍힌다면? 그 생각은 차마 끝까지 할 수가 없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울 앞에 섰어.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 오른손을 들었다가 왼손을 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었어. 그 모든 순간 내 눈에는 거울 속에 내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를 따라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것이 보였어. 어떨 때는 조금 늦고 어떨 때는 각도가 틀리고 어떨 때는 표정이 미묘하게 달랐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 1분 정도 지났을까? 나는 녹화를 중단하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지. 그리고 마침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 영상 속에 내가 거울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동작들을 반복하고 있었어. 나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화면을 응시했지. 그런데 이상했어. 영상 속에서 거울 속에 나는 완벽하게 나를 따라하고 있었어. 지연도, 각도의 차이도, 표정의 불일치도 전혀 없었지. 내가 오른손을 들면 정확하게 같은 순간에 거울 속에 나도 오른손을 들었고, 내가 고개를 흔들면 거울 속에 나도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이 고개를 흔들었어.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내 눈이, 내 뇌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그것이 내가 카메라로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정상적으로 행동한 걸까? 어느 쪽이든 끔찍했어. 전자는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였고, 후자는 그것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 그것은 점점 더 대담해졌지. 이제는 내가 거울을 보지 않을 때도 등 뒤에서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공간인데도 누군가의 시선이 내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느낌이 들었지. 나는 집 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치워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 화장실 거울은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지. 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생각도 해봤어. 시애틀에 있는 내 유일한 친구 마크에게 말이야.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마크, 우리 집 거울 속에 내가 나를 이상하게 따라해. 미친놈 취급을 받기 딱 좋았지. 결국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알게 됐어. 공공기록 같은 걸 조회해주는 사이트였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집 주소를 입력해봤어. 그리고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 내가 이사 오기 바로 전 이곳에 살던 사람이 실종 상태라는 거였어.
이름은 데이비드 크로웰.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지.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증발해버렸다고 해.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집 안에는 다툼의 흔적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결국 단순 가출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기사였어.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 집 혹은 저 거울과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미친 듯이 데이비드 크로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 그의 SNS 계정을 찾아냈지만 마지막 게시물은 그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올린 것이 마지막이었지.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 그냥 평범한 일상 사진이었지. 그런데 그 사진들 중 하나에서 내 심장을 멎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어. 그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그의 뒤로 보이는 거울이 바로 우리 집 화장실에 있는 그 거울과 똑같은 모양이었던 거야. 이제 이건 내 착각이나 망상이 아니야.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했어. 그것은 나 이전에도 존재했고 데이비드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결국 그를 어떻게 해버린 건지도. 나는 그날 밤 결심했어.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맞서기로. 나는 망치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 거울을 산산조각 내버릴 생각이었지.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공포를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화장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나를 더 쳤어. 나는 일부러 거울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지. 망치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 땀이 손바닥을 축축하게 젖었지. 이제 끝내는 거야. 심호흡을 한번 하고 거울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망치를 휘두르려던 팔을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었어. 텅 비어 있었지. 내가 서 있는 이 공간, 세면대, 변기, 샤워부스, 모든 것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지만 오직 나만 없었어. 내 모습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지.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어. 온몸이 얼어붙어 꼼짝할 수도 없었지. 그때였어.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 그리고 내 귓가에 누군가의 차가운 숨결이 닿는 것 같았지. 찾았다. 나와 똑같은, 하지만 차갑고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목소리가 속삭였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어. 하지만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 텅 빈 화장실 뿐이었지. 다시 거울을 돌아봤어. 여전히 거울 속에는 내가 없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망치를 내던지고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왔어. 문을 쾅 닫고 소파 뒤에 웅크려 미친 듯이 몸을 떨었지. 그것이 거울 밖으로 나온 거야. 이제 이 집 안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함께 있는 거야.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 화장실 문 안쪽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 끼익 끼익, 마치 손톱으로 타일을 긁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였지. 그리고 이내 그 소리가 멎고 문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어. 나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낌을 삼켰어.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지? 거울 속에 내가 밖으로 나와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꼼짝없이 역에 갇힌 거야.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 문 손잡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어쩌면 내가 또 환청을 들은 걸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소파 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 이 집에서 도망쳐야 했어.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어. 현관문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 거실 벽에 걸어둔 액자 유리에 내 모습이 비쳤지.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내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액자 속에 나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섬뜩하게, 아주 섬뜩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길게 찢어지는 인간이 지을 수 없는 그런 미소였지.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그것은 이제 특정한 거울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유리, 물, 반짝이는 금속, 내 모습을 비출 수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된 거야. 아니, 어쩌면 이미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건지도 몰라. 나는 지금 내 방의 불을 모두 끈 채 이 글을 쓰고 있어. 창문은 두꺼운 담요로 가려버렸고 스마트폰 액정의 반사광조차 보지 않으려고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췄지.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아.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아도 내 눈꺼풀 안쪽에 그것이 비웃는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 같거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세상은 온통 반사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동차 유리, 상점의 쇼윈도, 다른 사람의 눈동자까지. 어디로 도망쳐야 하지? 도망칠 곳이 있기는 한 걸까? 방금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나와 똑같은 걸음걸이, 똑같은 무게중심을 가진 발소리. 그 발소리는 내 방문 앞에서 멈췄어.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문틈으로 그것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이제 네 차례야. 나는 조용히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어두었던, 이사 오기 전 아버지가 호신용으로 주셨던 작은 권총이 있어.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에 잡혀. 나는 이걸로 그것을 쏠 수 있을까? 나와 똑같이 생긴 저것을? 아니면 어쩌면 이 총알이 향해야 할 곳은 이미 그것에게 잠식당해버린 나 자신일지도 모르지. 문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